중국은 녹차의 역사와 문화, 그래서 어쨌든 차 문화가 녹차 문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재에 있어서 세계 차 문화는 홍차가 주도하고 있지만 동양 한중일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녹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녹차를 이해하면은 차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음료를 어디에서부터, 이제 중국에서부터 사실은 마시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유행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사실은 마시는 차기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을 이유는 사실은 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나 차가 가지고 있는 성분적인 우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지금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애호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특히 이제 전용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차라고 하는 음료가 다른 음료랑 다르게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 문화를 포함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되면서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즐기면서 마시는 음료였었고, 그거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진 차가 예전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제 대부분 한중일의 전통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차 문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어땠고라고 하는 거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차를 즐기면서 이 문화를 더 의미 있게 즐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마시면 또 맛있는 것도 더 맛있고 관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음료는 기본적으로 차나무가 온대나 아열대에 폭넓게 자라는 식물이었었기 때문에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화가 물질이 있어야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다 뭐 생기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 문화가 가장 먼저 일찍 발달했던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 문화의 기원이라든가 차가 어떤 경로로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흐름을 중국에서 찾을 수 있고, 중국이 차 문화를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선도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여건은 충분한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땅도 넓은 만큼 보통 그 중국의 영토 절반 미만에서 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처음부터 다 차를 마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마셨다가 재배가 안 되는 지역 사람들도 마시고, 국경을 넘어가서 유목민족도 마시고, 나중에 17세기 이후에는 서양 사람들도 마시고, 그래서 18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인들이 차를 마셔도 100% 거의 중국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생산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설정하면서 사실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로 넘어오면서 힘들었었던 역사, 그때만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도 생산에 있어서나 어쨌든 뭐 요즘은 품질도 굉장히 좋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차 문화를 중국이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중일을 비교했을 때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차 문화가 늦기는 하지만 시점에 있어서 가장 늦었어요, 한중일 중에.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차 문화가 발전해서 보편적인 소비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먹는 차로 발전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소비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항상 이제 특히 상층을 중심으로, 특히 고려시대 때 귀족 문화로서, 조선시대 때 승려나 일부 문인들의 문화로서, 특히 이제 남성 문화로서 남아있었던 그런 어떤 흐름이지,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보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다른 측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달랐는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생산지가 적었다라기보다는 농민들이 이걸 생산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잘 소비를 안 해주니까. 소비를 왜 소비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안 먹었어요? 라기보다는 그걸 주로 소비해줘야 되는 상층들이 중국차를 굉장히 선호했고, 중국차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대륙이랑 붙어있기도 하고 중국 상인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중국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소비가 확대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재배해봐야 세금이나 내고 거두는데 시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재배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생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은 보편적인 소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안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문화 같은 경우는 12세기 돼야지 이제 에이사이라고 하는, 영서라고 하는 승려가 가져와서 늦게 발전했지만 1500년대 말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일본의 다도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늦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차가 막 들어와서 발전 안 했는데 일본은 왜 안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안 그랬어요. 왜? 섬나라니까. 그리고 그때 한참 발전시킬 때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교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심을 수 있는 지역에 심으면서 자기네 생산된 차를 소비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뒷받침되는 어떤 바탕에서 이제 1400년대에 넘어가면은 길거리마다 동전 한 입 내고 차 마시는 문화로, 그래서 누구나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를 가기 때문에 이게 발달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녹차 문화라고 하는 기본 전통 문화의 특징은 또 갖고 있지만 발달 과정이라든가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문화가 똑같은 걸 받아들여도 지역 문화랑 융합되면서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중일도 기반이 이제 차문화가 불교에 기반하고 있고, 보통 이제 불교는 기본 베이스리도 사실은 하니까, 그래서 차문화가 발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또 들여다보면 지역 문화로서 한중일의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붙어서 사는 삼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얼마나 오래됐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 전부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 이제 신놈이 차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건 신화 얘기지만 그거는 신화니까 역사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차를 이용한지, 차를 먹든 마시든 차를 이용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일찍부터 차가 이제 자라는 동네에서는 이제 차잎을 활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증거로서 차를 의미하는 글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지역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 글자로, 근데 글자적인 연관성도 없고, 두 글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왜 다 차예요?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고지가 붙인지 아세요? 그 영남에서 많이 써요. 저는 정고지가 방언인지 알았어요. 사투리인지 알았는데,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정구지 할 때 정이 오래 유지된다라고 해서 강장제로, 남자한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추를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명남권에서는 아마 이제 선비들이 많이 이거 이제 정구지가 남자한테 좋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많이 가르쳐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라고 부르는데, 부추도 한자어지만 우리가 부추만 알고 있으면 정구지라고 하는 발음에서 유사성도 찾을 수 없는데, 사실은 어쨌든 정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말도 저렇게 나타나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차나무가 생산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 차를 이제 일찍부터 이용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서 저런 이제 차를 의미하는, 그렇다고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차라고 하는 글자, 한획이 빠진 글자는 700년대 정도 와야지 통일돼서 그 글자로 차를 표시하는 글자이긴 해요. 그 전에는 오히려 이 한획도 붙은 도라고 하는 글자가 사실은 그 차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글자였고, 저거는 차만 의미했던 게 아니라 쓴맛이 나는 식물들은 다 사실 쓴바귀부터 해갖고 쓴맛이 나는 그런 식물의 잎은 다 사실 저 글자를 쓰기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차인지 아니면 다른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저 글자가 쓰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나물 먹었을 때 어떤 환경이랑 나물 구하러 가는데 1박 2일로 걸어서 구하러 가지 않아요. 동네 시장에서 사지. 근데 이거를 1박 2일을 가서 구입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초기부터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용어지만 우리가 사료에서 이거는 차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릇이나 그 부장품에서 이제 차를 이거는 이제 그 차와 죽순이라고 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항아리에 차자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차 보관 항아리로 썼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도 유물도 굉장히 일찍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차나무 재배되는 지역은 굉장히 많았었지만 차 문화가 어디서 발전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천을 중심으로 왜냐면 기록이 가장 먼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기록부터 남아있냐면은 중국의 역사의 중심지는 이 황하라고 하는 강의 중하류 지역이에요. 우리가 소위 중원을 평정하러 간다 그랬을 때 중원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은 황하강 중하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는 대부분 고대사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고대사에서 여기를 벗어난 지역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미발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야만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차는 사실은 지방 문화고 사실은 중심 문화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화 중에 중심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지방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뭔가 거꾸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정보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천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이쪽 지역의 권력이 사천을 정벌할 때부터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초기의 기록이 결국은 그 정벌당에서 우리가 그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조공 목록에 차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차가 생산이 됐고 차를 활용하고 있었던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가 생산되는 이제 양자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 기본적으로 차를 마시던 그러니까 중심지가 여긴데 지금은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제 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미개발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우수한 문화를 구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던 문화로 시작했었던 게 이제 남방 문화로서 차 문화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북쪽으로 전개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특히 당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했었던 그 시기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융합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대부분 중앙의 문화가 많이 퍼지는 경로가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이 차문화는 지방의 문화가 전체로 퍼지는 경로를 거치면서 또 그게 가능했던 게 문화가 뚫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문제 양제가 폭군이지만 중국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미친 거예요. 문화가 뚫렸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이제 분열도 안 했고 통일된 그리고 이제 남쪽이 개발이 되면서 남쪽의 경제력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여전히 수도가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통일 왕조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문화가 없었으면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왜? 수도는 정치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역할은 중국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의 발전에 있어서도 차 생산이 안 되는 이 북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실 수 있었냐 왜 이전에는 못 마셨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 시기로 가면서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단계로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뚫렸기 때문에 이전에 이 강남에 있는 차를 이 황하유역으로 옮기려면은 수레에 실었다, 배에 실었다, 수레에 실었다, 배에 실었다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품이 많이 전달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운하를 이용하면 한 번 실어서 쭉 끌고 올라가서 소비지 가서 거기서 하역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유통혁명이 일어났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드리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설화의 이야기도 있고 벌써 기원전 27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정벌했었던 주라고 하는 나라가 섰을 때 사천을 정벌했을 때 아까 조공품으로 바치면서 사천에 그 차 문화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역사 시대의 확실한 증거는 이 주나라가 세워질 때 주무왕이 사천을 정벌했을 때 조공품으로 팔았던 사천차라고 하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나라 시대 기원전 1세기 59년에 오면은 한나라 시대의 사천 기록으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동약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필집이에요. 동약하면 내용을 풀면은 노비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노비가 말을 안 들어갖고 노비 길들이려고 너 할 일을 정해줄게 할 일만 하고 여기에 없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주인이랑 말 안 듣는 노예랑 앉아갖고 그 계약서를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계절별로 해야 될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잘 때까지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봄이 됐을 때 농사 준비도 해야 되지만 뭐가 있냐면은 1박 2일로 무양이라는 데 가서 차를 사와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일로 걸어갔다 와서 사올 수 있는 건데 쓴바리 사러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천에 사는 사람도 내가 재배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청도에서 그 무양이라고 하는 데는 1박 2일로 걸어가야지 갔다 올 수 있는 데예요. 같은 사천 지역이니까. 사천 지역이라도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봄이 되면 이제 다원에 차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서 1년치를 구입해 오는 거예요. 원래 차는 봄에 다 1년치 확보해야지 내년 봄에 또 사먹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기록이 기원전 1세기 한나라 시대에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여전히 차라고 하는 거는 남쪽에 특히 이제 이 회수를 경계로 남쪽에 차 나무가 생산되는 지역 사람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특히 이제 생활 수준이 중상 정도 되는 사람들은 1년에 한꺼번에 1년치를 사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가차를 구입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고 하는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시장이 형성이 돼서 상품으로 팔리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차 문화가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동약의 기록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할 일만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을 어기거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벌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비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자기가 조금 아부하고 주인 좀 기분 좋게 해갖고 그걸 벌을 피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제 말 잘 듣는 노비가 되겠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코가 흘러내려서 결국 이제 무릎까지 닿았다 이런 기록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비 길들이기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기원전 한나라 시대 때 사천 출신의 문인이 남긴 자기 이제 수필 같은 어떤 기록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남쪽 사람들만 마셨고 우리가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나가고 다시 통일왕조 수단이 되기 전에 그 사이의 분열기를 위진남북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했을 때 위는 우리가 소서 삼국지로 있는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가 각축하던 삼국시대예요. 그랬다가 진나라가 통일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북쪽 세력이 통일하게 되면서 수단이라고 하는 통일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중국이 분열될 때 남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회수라는 경계로 많이 나뉘어졌고 또 실제로 이 회수라는 경계로 북쪽과 남쪽의 사실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강 이름도 여기는 황한데 여기는 치안강에서 장강이라고 강강자를 써요. 여기는 그 강 한자를 쓰고 다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언어를 쓰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밭농사 지역이고 여기는 논농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이 아니에요. 뭐 국수나 만두나 이런 밀가루 이제 밭작물이기 때문에 같은 논농사지 그러니까 같은 농업사회라고 해도 우리 기준은 사실은 역사를 주도했던 주도 세력은 벼농사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밭농사 지역이에요. 그거는 유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이 황하 유역이 밭농사 지역이거든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뜩이나 환경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풍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 북조를 다스렸던 왕조는 이민족이에요. 선비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항도 했겠지만 영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차 마실 때 이쪽 사람들은 어떤 음료를 마셨냐 하면은 유제품, 낙농 음료를 마셨어요. 동물성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 마시고 요거트 먹고 뭐 이러는 것처럼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먹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양고기를 선호하는 것도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양고기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식생활 구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선비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영향으로 음료도 이 동물성 음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는 차라고 하는 식물성 음료를 마시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그 차를 마실 때 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료가 진하고 고소하고 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식물성 음료는 얘네들은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배계층에게는 알려지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기록이 이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밑빠진 잔이에요. 루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술 잘 먹는 사람 밑빠진 독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왜 루치냐 밑빠진 잔이냐 하면은 이 당시 기록에 이 당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에 취하듯이 카페인에 취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면 저렇게 많이 마셨어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기록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차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원래 조상은 산동 사람이지만 자기 조상이 이 선비족의 통치를 거부하고 남쪽으로 이주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숙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는 산동 사람이지만 자기는 부모 때 이미 내려와서 그러니까 양자강 하류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강남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 제나라의 상위층에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갖고 귀순을 해버렸어요. 북위로. 근데 우리도 남북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은데 이육평 소령 귀순했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투기 타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와서 우리가 이육평 소령을 얼마나 우대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갖고 오는 정보가 대단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적국 입장이 그 사람이 귀순을 했다고 굉장히 우대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왕숙이라는 사람도 남쪽의 고위층 인사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순했을 때 북위 황제가 굉장히 우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낙양에서 살면서 당시 귀순한 용사다라고 막 칭송받고 이 사람이 이제 셀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면 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파티에 초대받아야지 나도 이제 그 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게 왜냐면은 왕숙이 개최하는 파티에 가면 그 사람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이제 그런 걸 마셔야 되는데 차를 권하니까. 근데 차 권하는데 싫은데 그렇다고 거절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가면서 오늘 여기 이제 차를 부르는 명칭 중에 이제 남북조 시대의 북조 사람이 차는 낙노다. 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농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음료보다 못하다, 동물성 음료의 노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마시는 이 낙농 음료가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이라고 부르는 건 글자 그대로 물난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왕숙 같은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에 가서 파티하려고 그러면 계속 권하는 대로 차를 마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좋다 그러지만 나는 완전히 물배 차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갈 때 사람들이 야 오늘 물난리 맞게 생겼다 이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기록 때문에 이제 이 남북조 시대에 북조 사람이 불렀던 차의 이름이 낙노고 수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남쪽 문화가 선진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할 수는 없어요. 입맛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전히 차는 남쪽에 제한된 문화였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중국 사람 전체가 차를 마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일되고 그리고 통일이 안정됐던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 제국의 당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서 전성기로 가는, 그래서 그 전성기가 7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0년대 결국 차 소비가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문화도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분열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운하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직구 운하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북경으로 올라가지만 이때는 수도가 장안이었었기 때문에 운하를 서쪽으로 끌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왜 북쪽까지 올라갔냐? 그럼 이거는 고구려 침공해야 되니까, 군수품 보내야 되니까 거기까지 뚫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필요 없었다 그러면 운하는 여기까지만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나라 때부터 고구려 원정해야 되니까 대군이 가려고 그러면 군대만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수품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하로 보내려고 이제 운하를 북경까지 사실은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하의 개척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의 넓은 남북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나라는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지만 운하를 뚫어놨기 때문에 당나라가 장기 번영하고, 그리고 수도가 끌려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왜? 운하를 통해서 계속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경부선이 깔렸을 때랑 안 깔렸을 때 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 발전하면서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발전에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운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국의 남북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남북을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남쪽에 풍부한 농산물이, 왜냐면 여기가 생산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자유롭게 이전보다 많은 양이 이 북쪽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이 황하유역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남쪽의 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쉽게 전달된다고 해서 다 소비하지는 사실은 않아요. 뭔가 이제 아까 낙노나 수액이라고 불렸던 인식이 그대로였다면 사람들이 저걸 뭘 사?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바뀌는 어떤 정보가 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 상업이 발달하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어떤 종교가 발전하냐면은 이 불교 중에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발전하는 어떤 시기예요.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독립 종파로서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사실은 굉장히 중국적인 종파예요. 다른 종파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경전을 갖고 와서, 화엄경 같은 경우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막 연구했기 때문에 화엄경이 생기고, 그래서 인도의 경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선종 같은 경우는 경전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더 이상 이 시점에는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인도 불교는 이미 힌두교로 해서 그 교세가 확 꺾어서 이제 인도 불교는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영향으로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더 이상 인도로 이제 국법성이 없는 시대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종파가 선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이해할 때 교종과 선종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설명하는 거는, 순수 이제 중국적인 동양적인 어떤 그런 불교 종파가 선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선종의 특징은 뭐냐 했을 때 대중의 포교를 굉장히 중시한 종파 중에 하나예요. 교정이 위대한 승려들, 고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문으로 된 그 경전도 많이 읽고 수련 많이 하고 개인의 수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종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대중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종은 너도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왜? 경전을 몰라도 어느 날 번개처럼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노, 갑자기 깨닫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그 승려들의 활동도 이 대중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승과 대중들의 접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승들이 일상적으로는 나처럼 일도 하고, 그리고 이 선종이 끝까지 잘 살아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정 승려들은 노동을 안 해요. 왜냐면 땀을 흘리는 거는 내가 이제
몸을 다스리고 뭐 하는데 방해가 된 거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경전이나 보고 이제 참선하고 이래야 되지,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건 방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려들은 노동을 안 하는데, 선정 승려는 노동도 그 수련의 한 종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도의 도움을 안 받고도 본인들이 농사 지어갖고 먹고 이러기 때문에 국가가 탄압하고 이럴 때도 사실 잘 살아남은 종파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산하고 파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활동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봤을 때 낮에 나같이 노동하고, 근데 나는 그리고 피곤해서 자는데 저 사람은 밤에 또 수련한다고 벽 보고 수련하고 앉아있고, 이런데도 또 그 다음날 보면은 말짱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또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버티나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둘 다 먹는 건 관심 없는데 나는 안 먹는데 저 사람이 먹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 선승들이 언제 어느 때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와 차는 항상 기본 자기 필수품을 갖고 다니는 게 기본이에요. 자기 행장 중에. 그러니까 보면은 저 사람은 맨날 뜨거운 물 끓여갖고 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저게 비법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는 낙노나 수액이 아니라 몸에 좋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처럼 병원에 잘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몸에 좋대 그러면 먹잖아요. 근데 저 때는 병원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몸에 좋대라고 하는 식품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차를 먹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고, 마침 운하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공급이 돼요. 왜냐면 생산이 굉장히 넉넉하니까. 비싼 차부터 싼 차처럼 다 공급을 해주니까 전 국민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게 결국 700년대, 그리고 그 증거가 결국 700년대 지금까지도 많이 보는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경이라고 하는 차 전문 서적이에요. 이게 700년대에 쓰여져요. 그만큼 보급도 보편적으로 됐고 사람들이 이제 더 알고 싶은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포도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니까 포도주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입하면서 포도주에 관련된 전문 서적부터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이런 거 제공이 되는 것처럼, 그 시기가 이 다경이 쓰여진 시대구나라고 이해하면은 저때 차가 굉장히 유행했고 여러 증거로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시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시대예요. 70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당나라 시대 때 차 생산이 전업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생산해서 차가 생산되지 않는 이쪽으로 갖다 팔면 굉장히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 먹어요. 왜냐면은 생산지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이 갖고 와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배, 5배의 장사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반비를 빼고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인들이 장악한 대표적인 상품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소금밖에 없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 차라고 하는 상품이 대상인들이 대자본을 얻을 수 있는, 또 대상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왜 전국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상인들이 이 지역에서 갖다 팔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주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재배를 하면 사겠다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차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내가 식량자원을 재배하는 것보다 차나무 재배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내 식량을 사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는 점차 전업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차만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안유성의 기문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중국 홍차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중국의 홍차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건 후기 얘기고, 뭐 이때는 다 녹차만 생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문도 굉장히 녹차 생산지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황산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당나라 시대 때 당시 농민들의 70~80%가 차로 전업을 바꿔버려요. 왜? 이게 다른 작물보다 팔았을 때 내가 현금으로 받기 소득이 높게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작물이 없기 때문에 식량은 사 먹으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충분했다라고 하는 게 이
중국에 이제 생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차 문화가 마음껏 발전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예전에는 차를 어떻게 교류하던 상인이 어떻게 팔던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별거 아니니까. 근데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를 내다 팔고 운반해서 장사하고 이런 상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농민들한테만 세금 걷다가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세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업세는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과세도 네가 여기에서 저쪽까지 이거를 갖다 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통 세금을 사실 걷는 거기 때문에 운전하되 사실은 그 상업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700년대 말 780년대면은 이전에 걷지 않았던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차가 들어가는 거죠. 이 나무는 왜 나무에 세금을 걷어요? 이거는 건설 자재예요. 우리 시멘트,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 우리 시멘트 값 비싸지는 것처럼 시멘트 소비도 굉장히 많고, 이때 상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건설 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건설 자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도 세금을 묻히는데, 그럼 나무면 나무지 왜 대나무는 따로 뺐어요? 그랬을 때, 대나무는 그 건축자재로도 쓰지만 어디에 쓰이냐면 모든 상품의 용기. 지금은 우리가 용기를 다양하게 쓰지만 저 때는 그 물건 옮기는데 용기가 확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큰 거는 얼기설기 엮어서 바구니,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엮어갖고 거기다 담아갖고 옮기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덩어리 차기는 했지만 어쨌든 담아서 옮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차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운반돼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증세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 칠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전 시대만 해도 이 칠기라고 하는 그릇은 사치품이에요. 이제 칠기 해갖고 색깔도 내고 입히고 해서 예쁜 그릇이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회 상층 귀족들만 소비하던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게 고가래도 어차피 상층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거니까 세금 걷을 생각 안 했다가 이제는 도시에 돈 번 사람들이 나도 주머니 사정 넉넉한데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러니까 칠기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세금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대나무, 이제 나무, 차, 칠기 여기에 10분의 1세를 걷기 시작한 게 70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국가가 이거 세금 걷어야 되겠네 할 정도로 소비가 좋아졌고, 그만큼 상업과 도시가 발전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매를 해버리는 거죠. 소금 전매하듯이 차를 소금 전매도 사실은 이제 명분은 국가가 내가 싸게 잘 공급해줄게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전 국민한테 세금 걷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금은 필수품이니까. 근데 소금은 굉장히 일찍부터 전매로 들어갔어요. 기원전에 한나라 시대부터. 그렇게 왔는데 이제 80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나라에서 차도 전매할게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결국 전 국민이 차 마시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한테 세금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전매돼서 국가 수입으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사실은 해요. 이거는 당나라 회화 작품으로 이제 당시 차를 어떻게 마셨냐? 그럼 이거는 이제 상층 귀족들 부인들이 모여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차 마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얼핏 보면 차를 어디서 마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녀가 이미 차 갖다가 받쳐서 쟁반 들고 이제 갖다 줬으니까 이제 음악 소리 좋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고, 여기 여자는 이제 등 돌리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수건으로 싸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이제 따뜻한 음료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하녀가 드세요 하고 찻잔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찻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이 사실은 들죠. 이건 이제 지배계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또 회화에서 당나라 시대 때는 차를 어떻게 마셨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소익장 난정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당태종이 죽을 때쯤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 무덤에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넣어줄 필요 없다.
근데 꼭 하나는 넣어달라 했을 때 뭘 넣어달라고 했냐면은 왕이지에 난정서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난정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난정서라고 하는 거는 왕이지 있을 때 유명한 문인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시 짓고 이러겠고 모아갖고 그 서문을 왕이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난정서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이는 책인데, 사실 이제 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황제가 사실은 갖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수소문해갖고 이 이제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명을 받고 당시 소문에 이제 어느 절 스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갖고 몰래 약점수인 것처럼 이제 해갖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조금 난정서 좀 갖고 있다는 거 들었는데 뭐 보여줘.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 들고 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당태종이 그만큼 난정서를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일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진 건데,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없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차를 끓여내는 거예요, 구석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차 마시는 방법, 이게 결국 유구 다경에 있는 내용 보면은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화적인 그림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이 똑같은 제목에 있는 거는 그 다음 시대, 송나라 시대 때 모사한 그림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모사본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랬을 때 여기 더더욱 더 자세하게 이제 화로 위에 이제 그 냄비 같은 데다가 차 끓이면서 이제 긴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잠바치고 있는 애한테 따라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때 그냥 물에 넣어서 같이 끓여서 만들었었던 방법이니까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차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포닥법이라고 하는 우려서 찬물만 마시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명나라 시대부터 주류가 된 방법이에요. 그 전에는 차 전체를 먹었어요. 어떻게? 대부분 이제 가루차로 마셨거든요. 당나라 시대 때 우리 본 것처럼 끓는 물에 차 넣어서 끓여서 마신 것도 가루차를 넣어서 끓여서 마신 거고, 일본 다도로 알고 있는 방식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정답법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같이 끓이지는 않고 그 다원에다 찻가루 넣고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부어서 다선으로 막 이제 우리가 미숫가루 풀어서 먹듯이 막 이제 거품 내 갖고 먹는, 그게 송나라 시대 때 주류적인 방법이었었던 정답법이에요. 일본이 왜 이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냐 그러면은 이때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계속 계승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방법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우려먹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나라 자가법에서 송나라 정답법으로 그 다음에 명나라 그 포닥법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사실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가루차 먹다가 갑자기 우려먹기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인정 안 하냐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가 원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몽고족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중국 역사 쓰는 사람 대부분이 한족이 많기 때문에 그거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것만 인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시대는 그 굉장히 얘네들 유목민족이라 얘네들 모두 모르고 우리 거 따라하기 됐고 별로 발달한 게 없어 이렇게 넘어가려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루차에서 입차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차 만들 때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 차를 조금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내는 과정이 있어야지 우려만 마실 수 있거든요. 그게 확립됐던 시기이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유념의 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때는 뜨거운 물로 우리는 걸로는 충분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을 끓인 다음에 찻잎을 넣고 살짝 끓였다가 꺼냈어요. 그거를 맑을 청자를 써서 청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끓여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전다라고 하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다 써요. 차를 끓일 때. 근데 이제 원나라 시대 전다라고 하는 거는 청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제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방법은 4단계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암만 통치자가 이민족이라고 해도 낙노라고 불렀을 때 유제품이 좋다고 한 것처럼 이때 몽고 지대 받으면서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몽고 시대가 그렇게 양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왜? 청아백제가 완성됐던 시대거든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이 보여주는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 같은 경우도
이 포착보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왕조였던 명나라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차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똑같아요. 덩어리차를 왜 부어요? 그랬을 때는 습기를 날려야지 가루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마에다가 갈아서, 뭐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맷돌로도 갈아요. 그래서 곱게 채를 쳐서 물을 끓인 다음에 여기다 넣고 끓여서, 이제 유부는 여기다가 소금만 넣는 게 차지, 다른 거 뭐 생강이니 파니 귤껍질이니 이런 거 넣는 거는 차가 아니다, 이런 얘기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차문화의 전통은 차를 단독으로 마시는 것만이 차다라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사실은 있어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다가 왜 여기에 그 맷돌 형태가 발전했냐 그러면 더 곱게 갈아야 되니까. 왜? 이제는 안 끓이고 풀어서 마시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고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맷돌로 갈면 훨씬 곱게 갈리기 때문에 그 다고가 이때 개발이 사실은 된 거예요. 그래서 곱게 해서 물을 끓여갖고 그 다완에 찻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서 다선을 저어서 마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 다도에서 하는 방법이 송나라의 정다법, 정차법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포차법 같은 경우는 뭐 포다법은 우리가 우려 마시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당나라 700년대에 보편적으로 발전했는데 더 발전한 게 뭐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발전해요. 어떻게까지? 필수품까지 들어가요. 이거 기업품인데 왜 필수품으로 받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그만큼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일상다반사. 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차 먹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화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갖고는 기호성이 높은 음료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용어가 만들어졌던 송나라 때 또 더불어서 어떤 용어가 만들어지냐면은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용어도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이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10개자 문을 열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있어야 되는 물품 7가지. 그럼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 7가지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밥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땔감부터 들어가요. 땔감부터 주식으로서 논농사면 이제 쌀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양념료예요. 그래서 기름, 소금, 식초, 간장, 차 이렇게 7가지가 뽑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집집마다 부엌에 있어야 되는 7가지에 꼽힌다라고 하는 거는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단계를 넘어서 필수품화 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차 마시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송나라 시대 수도가 얼마나 번화했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청명상화도, 청명절에 4월 20일 완연한 봄이 왔을 때, 20일이 아니라 4월 5일이죠. 우리 신목일에 해당되는 4월 20일은 고구예요. 그래서 청명절 정도 되면 완연한 봄이니까 완연한 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어디를? 수도 변화, 개봉이죠. 카이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린 그러니까 사실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번화한, 아직 도성으로 가려면은 한 5, 6km 남은 어떤 위치예요, 여기가. 근데도 운하에 배도 많이 다니고 상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도시화가 성곽을 넘어서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나라 시대에 보편화되고 송나라 시대에 필수품화됐다, 이런 변화가 상업의 발전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이 그림에서 가장 유명한 지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번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심리밖이에요, 도성. 심리라고 하는 거의 4, 5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성에 가려면 아직 4, 5km가 남았는데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현상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도시 상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이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니까. 그래서
송나라의 발전상을 일찍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송나라 시대 또 유명했던 차가 북원차. 복권의 북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었던 황제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전 시대에도 좋은 거는 황제한테 바쳤는데 송나라 시대 북원의 차가 왜 황제차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외부에는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 시대는 생산지에서 가장 잘 생산되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거를 일단 황제한테 진상을 했고 100% 진상한 게 아니잖아요.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남은 건 민간 시장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재력이 좋은 사람은 황제가 먹는 차를 나도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상대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송나라 시대는 사실 안 그랬어요. 그 대신 황제가 북원 차만 마셨어요. 왜 안 그랬냐, 왜 여러 지역의 거를 안 먹었냐 그러면은 송나라 시대는 국방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많이 줄여요. 딴 것도 아닌데 국방비에 써야 되니까. 왜냐면 북방에 유목민족, 거란 이어진 몽골에 이어진 유목민족이 강세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황제라 하더라도 황제 비용을 양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양보한 게 황제 무덤을 만드는 것도 이 시점에 와서 자기 재위 기간에 자기 무덤 못 만들게 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재위 기간에 만들었거든요. 왜? 거기다 돈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거 못 만들게 하고, 차 같은 경우도 왜 황제가 양보했냐면은 저거를 전매해서 고가차를 팔면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전매 수익이. 그걸 높이기 위해서 황제 너가 먹는 것 때문에 전매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데 못 높인다. 그러니까 너 사실 그냥 민간에 전매를 팔고 너는 그냥 한 군데서만 해서 먹자.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 대신 최고의 차를 만든 거죠. 최고의 차이면서도 민간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송나라 시대의 북원차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대원군 아버지 묘에서도 나왔다. 그거 묘 만들 때 그 절터 탑에서도 나왔다. 뭐 부정탑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다 여기서 나오는 황제차예요. 그거는 근데 조선시대까지 그게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나중에 송나라 무너지면서 북원차 그런 스타일은 사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 선호하니까 중국 상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 북원차야, 용단 승설이야 이러고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그럼 비싸게 팔아도 비싸게 사주니까. 그런 어떤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막 20세기에 미국에 막 경도된 것처럼 전통시대에 얼마나 중국 문화에 경도됐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유적지 복권 무이산이라고 그러죠. 무이산에 가면은 그 북원이라고 하는 지역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몽고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 확보됐었던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특징과 더불어서 교역이 활발했던 동서로도 그렇고 남북으로도 그렇고 육로로도 그렇고 해역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차 마시던 풍습도 굉장히 다양해졌던 시절인데 이거를 그 다음 왕조인 명나라가 계승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영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밀크티 같은 것도 진작에 사실 마셨던 건데 이게 이제 유목민족이나 마시는 차 해서 중국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명나라 시대 오면. 원나라 시대 때 많이 먹었어요. 왜? 통치자의 문화는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몽고 문화 제거 작업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이나 이제 서구 열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밀크티 그러면 영국 차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이 사실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던 청차도 이제 가루가 아니라 잎을 끓이기는 끓이지만 이제 더 이상 가루가 아니라 잎 모양 그대로 해서 끓여서 살짝 끓여서 마시는 저 단계가 돼야지 우리가 뜨거움을 부어서 우려 마시는 단계가 가니까 이 원나라 시대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티벳이나 몽골에서는 그런 전통이 사실은 있으니까 이제 원나라 벽화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포차법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거니까 회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릇들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는 이제 우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적으로 많이 마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마시고 싶어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가 개완이라고 하는, 지금도 요즘 개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다호 대용으로 많이 써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1인용 다호예요. 나 혼자 마시는, 저기다 입 대고 마시는. 그거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다른 도구 없어도 이 개완 있으면 사실은 나 혼자 마셔갖고 우려 마실 수 있는 거니까 내 개인 취향도 살릴 수 있고, 그렇죠? 편하기도 하고, 그릇 하나면 다 해. 그러니까 다호 컵 따로 필요 없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의 실용성을 읽을 수 있는, 이미 명나라 시대부터 다구로서 개완이라고 하는 그런 뚜껑 달린 그릇은 굉장히 많은데 다구로서 사용한 흔적이 문서로는 찾을 수 없지만 이미 회화 작품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차를 마시는데 실용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왕조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 팔기 자제 다 분리신, 차를 몸에서 뗄 수 없다. 이 팔기 제자라고 하는 거는 중국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기라고 하는 군사조직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인들도 사실 차를 굉장히 즐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청아백자에서 오체자기로 발전해서 색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명청시대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염료를 사용해서 색깔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황실에서 쓰는 다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고 색깔도 잘 썼잖아요.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이제 사진만 보면 사이즈 모르는데 기껏해야 13, 14기 때문에 그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사이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맛있는데 그랬을 때 이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큰데 우리는 것보다 작은데 잔뜩 넣고 우려서 여러 번 따라 마시는 방식. 이게 왜 맛있냐 그러면은 찻잎이 닿는, 물이 차에 닿는 그 표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하는 걸 명나라 시대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를 선호하는, 그게 굉장히 전통이 깊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맛있게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국경 밖에 유목민족도 마시게 되면서 대표적인 무역으로서 결국 이제 차마무역. 예전에는 말과 비단의 교역이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저것만이 아니라 대표 물품이에요. 그랬다가 송나라 되면 공식적으로 차마무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요. 그래서 유목민족도 필수적으로 마셨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들이 마시고 당나라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17세기 되면 서양에까지 가서 1800년대 중반 1700년대 후반 되면은 영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시대예요. 그때도 100% 중국에서 공급을 사실 했어요. 그 정도로 생산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중국의 생산 위기는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오는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게 영국이 식민지 인도나 실론에서 생산했던 게 결국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사실 있고, 여기는 100% 홍차이기 때문에 중국은 녹차 중심이고 이제 동남아시아 다원에서는 홍차.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 세계 소비의 70%가 홍차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이제 그만큼 세계사가 근대 이후 서구 열강의 서양인 국가에 의해서 주도됐구나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강자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됐나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생산지가 적었던 건 아닌데 생산의 한계를, 왜 상품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초기부터 발전되고 맛있고 잘 만드는 중국차가 무분별하게 들어왔고 이제 상층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굉장히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문인액을 거의 대부분이 차에 대한 얘기, 거의 대부분 중국차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중국 차를 그러니까 한국 차를 소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발전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차 문화의 범위가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음료로서 즐기는 것은 상층뿐이고 일반 사람들은 차를 약용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 작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약재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왕도 그래요. 나중에 조선시대에 오면. 왜냐면 이제 조선 왕도 차를 안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차문화 현장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자 그러면 이제 다산 정리학용 초이선사 이렇게 넘어간다고 많이 설명하는데 조금 그거는 우리가 너무 과장돼서 조금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정량훈 선생님이 차를 굉장히 즐기기도 했고 차문화 발전에 이제 이익을 담당하시기는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시는 차는 일부에 또 야경으로 굉장히 즐겼다라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사실은 강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우리나라 차 문화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통 문화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진이기도 해요. 왜? 다산 초당이라고 해갖고 가보면 다산 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제분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여기가 다산 초당이야 그러고 설명해주고 가요. 그럼 애들은 아 이게 초당인가 보다 요즘 한정일로 안 시키니까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저거는 초당이 아니라 와당 기와집이에요. 초가집이 아니고 사실 복원했을 때 초가집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정약용 선생 후손도 그렇고 위대한 조상이고 이럴 거면 이거 근사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역사 사실과 다르게 기와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보기는 좋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감을 갖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유배와 지내셨기 때문에 기와집 집을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초당이 있는 게 훨씬 그 환경에도 맞는 건데 와당을 지은 건 굉장히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산 정약용을 차를 생각하면서 찾아갈 때는 이 올라가는 길이 훨씬 더 감흥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길에 이 정호성 씨가 쓴 뿌리의 길이라는 이 시는 여기 올라가면서 쓴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뿌리에 막 뿌리가 드러나는 이 길이 뭐 보통 백성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개인 삶의 고초라든가 어려움을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전통문화 복원이라든가 우리 역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 오히려 이 길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도 이 길이 훨씬 더 공감력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복원을 잘못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상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한 역사일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나라 차문화는 어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차문화의 대표적인 기록은 삼국사기에 대련이 중국에 갔다 와서 차씨를 갖고 왔는데 당시에 통일신라죠. 왕이었던 흥덕왕이 지리산에 심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굉장히 성행했다. 이때 이제 차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어쨌든 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덕여왕 때부터 있었다. 차는 그렇게 나와요. 성덕여왕이 600년대 삼국시대고 이때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련이 갖고 온 걸로 차를 심었다라고 하는 차나무 시대지라고 하는 명칭은 틀렸구나. 중국 차나무 시대지라고 써야 돼요. 왜? 그 전에 60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때 처음 심었다 그러면 이건 100% 중국산만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나무가 있었고 마시고 있었는데 이때 대련이 갖고 온 차도 지리산에 심어서 새로운 중국 차종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600년대부터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7세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지배계층들은 차를 마셨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도자기의 발전과 차문화의 발전은 같이 발전해요. 왜냐면 이게 전용 용기를 썼던 거기 때문에 차를 마시려면 전용 용기로서 도자기가 필요하니까 도자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돼서 이 도자기의 발전과 차문화는 한중일이 다 같이 발전하거든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 고려청자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어떤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근본에도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청자의 발전과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상층문화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고려시대 때 청자것을 왜 안을 까맣게 칠했을까? 그거는 송나라 시대의 정자법에 정자하는데 어떤 잔이 가장 좋으냐 그랬을 때 검은색 잔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자 만들었는데
그거 마시려고 안을 흙으로 칠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지금 같으면 저 시커멓게 안 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남아있는 유물로도 이때 차를 굉장히 이제 3층에서 즐겼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조선시대 경제 상황이 중국이나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안 좋았구나. 왜? 지배계층이 상업이 발전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지배 질서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돈 버는 애들이 자꾸 생기면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막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발달을 굉장히 막았던 게 일반적인 태도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업사회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차 문화도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조금 우리는 얘네들이랑 달라라고 하는 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변화도 있고, 그렇지만 차 문화는 그거랑은 조금 별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시대 불교문화고 조선시대 유교사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가 쇠퇴했으니까 차 문화가 쇠퇴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불교가 발전하다가 송나라 시대 오면 유교가 발전해요. 근데 송나라 시대 오면 차문화는 더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이거는 불교고 유교고 차이가 아니라 차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데는 계속 발전한 거고, 여건이 안 갖춰진 데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건? 생산이에요. 생산이 취약하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전히 소수 사람밖에 즐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약용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약용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덩어리차라고 하는, 차의 제조법, 제다 역사 하면은 덩어리차가 좀 고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왜 덩어리차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는 보관하기 쉬우니까, 용기가 흔치 않으니까 보관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있고, 입차라고 하는 거는 건조시켜야 되지만 너무 건조시키면 다 바스러져요. 바스러지지 않은 정도 요새 적당한 수분율은 5%예요, 사실은. 4%였다. 요즘 그러니까 중국이 5%라서 4, 5%의 수분율을 유지한 입차를 만드는 기술이 확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차 상태로 두면은 너무 건조해서 바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차로 만들어서 습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해서 보관하다가 먹을 때 잘라내서 건조시켜갖고 구워서 가루내서 먹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차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고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문화 같은 경우가 그런 이미지도 계속 보유했고, 또 약용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이미지가 계속 갖고, 그래서 초의선사도 사실 기본적으로 초의선사의 제다법 하면은 사실 덩어리차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는 단계 발전의 동력이 굉장히 약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에 있어서는 그 전 시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용단, 소용단, 용봉, 아까 용당, 승설 이런 거 다 송나라 시대 명칭이거든요. 그거를 조선 시대까지 굉장히 선호했던,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성인들이 선호하니까 이거 용단체야, 이거 용단 승설이야, 그거 갖다 팔았구나.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특징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봤을 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왕이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차문화의 범위가 고려시대보다 취약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황실에서 안 먹었다고 세종대왕이 얘기했어요. 우리 차 안 마시는데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세종대왕은 굉장히 열심히 정책도 잘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전매법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공부하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주지 왜 그거 갖고 국가가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차도 안 마시는데 기호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차는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할 때나 쓰는 거지 일상적으로 왕이 안 먹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임진왜란 있을 때 선조 같은 경우도 그 명나라 장수랑 얘기할 때 이 양호가 내가 남원에 갔더니 니네 참 맛있더라. 니네 왜 이거 갖다 안 팔어? 품질 좋던데 라고 하는 얘기 했을 때도 제대로 대응을 사실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 안 마시고 인삼차 마셔 그랬거든요. 그때 선조가. 그러니까 그때 양호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왜 차야? 그건 탕이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차와 탕을 분명히 분별했는데 우리는 차와 탕 다 합쳐서 그냥 뜨거운 마시는 거는 다 차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차라고 하는 음료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니었고 그냥 뜨거운 음료는 모든 거 차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언어 습관을 봐도 차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구나. 왜? 생산이 취약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 애호가들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차문화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쟤네들이 저렇게 발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발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역사 사실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차가 발전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차 소비가 한계가 있었구나,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게 1760년에 중국 무역선이 우리나라에 포류해갖고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때문에 국가에서 표류한 이제 그 선원들 중국 본국으로 보내줘야 되고 또 싣고 왔던 이 물품 어떡할 거냐 막 이런 기록들이 국가 문서에는 없고 국가에서는 그 표류된 중국 선원들 보내줘야지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거냐 그래서 이제 육로로 해서 보내요. 다시 본국으로. 그 기록만 있는데 그 무역선에 뭐가 실렸는지는 국가 기록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시의 지식인들 기록에 있어서 거기에 뭐가 실렸었는데 기록이 나와요. 소위 이제 당시에 북학파라고 하는 선진 지식인들 이제 기록에 이제 외부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 기록이 남았는데 그 차가 배 한가득 차만 싣고 왔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왜? 다양한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야지. 안 팔려도 이건 팔고 해갖고 하지 어떻게 하나만 싣고 와요. 배 가득. 근데 그 하나만 싣고 온 게 차예요. 그러니까 도덕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싣고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비용을 이거 여기다 팔아갖고 배도 이제 보수하고 비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황차인데 이제 그래서 팔고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사줄 수밖에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황차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황차에 대해서 이덕리가 이거 황차라고 쟤네들이 그랬는데 내가 황차를 막 찾아보니까 이거 생김새가 다르다. 황차는 진짜 어린 싹으로 요만큼 만들면 굉장히 비싼 차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준 차는 입도 크고 막 줄기도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거 쟤네들이 우리한테 사기쳤거나 우리가 잘못 들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글인데 이덕리가 황차가 굉장히 작고 어린잎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 당나라 문서예요. 이게 1000년 전이에요. 그때 1760년이면 당나라 우리가 차문화가 보편적으로 발전했던 700년대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도 중국의 우리가 그 고전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대해서 너무 철떡같이 믿었구나. 1000년 전의 사실을 지금 현 시대에도 그게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중국에서 황차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막 발효차가 인기 있을 때고 막 이랬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막 만들어서 싸게 파는 저가차의 대표가 막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녹색도 안 나고 색깔이 변할 수밖에 없어서 이쪽이 발효차예요. 그러니까 누렇게 변했기 때문에 황차라고 불리고 저가차, 그러니까 황차나 흑차, 누런차나 검은차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가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서양에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걔네들이 이제 홍차가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 하나 가득 싣고 그러니까 중국에 차가 생산되지 않는 북쪽 여기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싣고 남쪽으로 가서 동남아 지역에서 서양 사람들한테 팔아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그런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차 가득, 그러니까 배 한가득 차만 실어도 잘 팔리던 무역 상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은 조선 왕조도 바다밖에 굉장히 변하고 있구나, 무역의 발전에서 그거를 알았을 텐데 별 관심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경로나 정보는 참 많았어요. 근데 지배계층이 완강하게 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근대사를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 오게 되면은 특히 이제 영종조, 정조시대 때가 우리나라 부흥기다라고 한, 왜냐면 김정희라든가 초이 그 선사가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은.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신전이나 동다손도 남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록이 나온 건데, 그거는 의미는 있지만, 이거는 저작은 아니에요. 요약서지, 대부분. 물론 이제 여기에 몇 줄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 책 모두 다 중국에 있었던 백과사전이나 중국 정보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초이선사가 정조 사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쓴 거거든요. 동다성은 왕의 사위가 부탁하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몰랐는데 요즘 차의 유행인데 좀 차가 뭔지 좀 알려다오 하니까 그거 써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지식인들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볼 수 있고, 차를 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차문화구나라고 하는 흐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사실 해요. 초이선사 같은 경우는 그 정약용 선생이 그 강진에 유학 왔기 때문에 거기 절에 대둔산 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글 배우고 이래서 학식을 갖춰갖고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한양에 있던 그 사대부가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초이선사가 이제 글 다신전이나 이런 걸 넘길 때는 이미 이 다신전을 먼저 써서 1828년에 썼는데 이미 정약용 선생은 1810년 전에 10년, 18년, 17년 이때 이미 한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글 배우고 이랬고 아마 차도 정약용 선생님이 가르쳐줬을 것이다 라고 보통 봐요. 내가 정약용 선생한테 배웠는데 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때 글이나 이런 거는 정약용 선생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즐기고 왜냐면은 사찰에 차문화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약용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초이선사 중심으로 사찰에서 차문화도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 이때 일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중국차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초이선사도 차나무 좋은 게 있는데 수녀들조차도 차 만들 줄 모르고 엉망을 만들어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러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찰에서도 이 차문화의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연구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알아야지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늦게 들어오게 되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700년이라고 하는 무사사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고대 해양시대 끝나면서 이제 무사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12세기 말부터 해갖고 우리가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700년에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대를 거쳤다라고 하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게 지금 일본 사회의 특징으로도 강하게 나타나요. 일본 사회에서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이런 사회였고 그런데 왜 얘네들 사회운동이 없냐, 시민운동이 없냐. 거기 굉장히 시민운동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권력에 대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왜? 700년이라고 하는 무사사회를 거친 DNA가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드는 순간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가 DNA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게 우리 역사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DNA의 사고집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역사적으로 700년의 무사사회가 있었던 역사는 없어요. 일본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개성이 굉장히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섬나라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700년 무사사회가 있었고 일본 다도가 한중일 같이 베이스가 같은데 얘네 왜 이렇게 독특하냐.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도 차 마시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즐겁게 마시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상층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게 먹지는 않지만 친구랑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환담하고 근데 막 수다 떨지 않고 뭔가 이제 고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적 문화 영향도 있고 근데 일본은 더 넘어서서 입을 틀어먹고 차를 마셔야 돼요. 일본 다식에 들어가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뭐 벽에 장식 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차 마시고 차가 맛있네요. 이거 두 마디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굉장히 개성이 있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무사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사사회 때 완성이 됐어요. 맨 처음부터 무사사회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사사회였기 때문에 칼과 피가 난무하는 사회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아주 정적으로 평온한 것 같은 게 극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일본의 다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실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다 무릎으로 기어갖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데서 마시거든요. 왜 그랬느냐. 칼 휘둘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1m도 안 되게 해서 다 왜 쭈그리고 들어가게 하냐. 긴 칼 못 차고 들어가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사사회에 서로 뭐 회담하다가 칼부림하고 독살하고 난리치거든요. 그런 걸 없애려고 만든 데서 시작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상층문화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무사사회의 특징이 굉장히 잘 녹아든 그러니까 무사사회에 칼의 험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잊고 싶어하는 정적인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무인정권을 거쳤지만 짧잖아요. 대부분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700년의 무인시대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차문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 다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일단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들과 또 하나 무사들이 맨 처음부터 차를 그렇게 고상하게 못 마셨어요. 왜냐면 기질이 거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일본에 차가 들어가면서 처음 마셨던 게 이 투차라고 이 용어는 이제 중국 투차, 일본 투차 이제 중국 용어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바사라차라고도 나와요. 금강차라고.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고귀하고 빛난다 금강경 있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빛가서 만든 거예요. 번쩍번쩍 요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사들이 권력 잡고 부와 권력에 도취돼서 요란하게 놀았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도 우리는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차도 마셔. 그러면서 이 투차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무라이 보스가 불러서 초대해서 연회 베풀고 맨 마지막에 근사한 경품 하나 걸어놓고 차놀이 하면서 마친 사람한테 경품으로 주는 거예요. 거의 그 경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거의 도박놀이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차 마시면서 술 깨면서 그거 맞추려고 막 놀면 차 마시면 술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깨갖고 가는. 그리고 굉장히 요란한. 그래서 경품을 어느 정도 걸었냐? 그럼 지금 하면 포르쉐 정도 걸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서로 따겠다고 술 취한 김에 정신 차리고 차 마셔가면서 그 놀이가 뭐냐 하면은 당시의 전통차인 도코노차를 다른 차랑 막 섞어서 마시면서 그 중에서 도코노차가 뭐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싸울 투자라고 하는 게 일본 같은 요란하게 자기가 맞추려고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적게는 10잔, 많게는 몇십 잔 먹어가면서 그 중에서 도코노차가 뭐냐 맞힌 사람한테 최종 경품을 주는 그러면서 사무라이가 그걸로 개최했던 사람이 나의 부를 과시하고 또 내가 너한테 부를 논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리더로서 보스로서 충성해라라고 하는 압박이기도 해요. 원래 사무라이 조직과 조직폭력제 조직은 조직이 유지된 힘이 똑같아요. 분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요란스럽게 노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층 쇼군이
그렇게 놀지 말아라. 걔 밑에서 못마땅해 하면 우리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금지시키기까지 사실은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무사사회 사람들도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잡으면 권력자로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필요성에서 새로운 종교인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무사와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일본이 왜 일찍 개항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무사는 분배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구 닫고서는 내가 분배의 능력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세국 정책을 썼다고 하지만 무역항을 닫지 않았어요. 그 대신 종교색이 낮은 네덜란드상인 니네는 들어와라 해갖고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배계층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티다가는 당하겠다 싶어갖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한 게 일본의 계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사 밑에 상인, 그리고 이제 무사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권력만 잡고 돈만 잡은 거 갖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장사치고 또 내가 무사지만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포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 부분을 채워준 게 새로운 종파로서 선종이라고 하는. 기존 불교는 왜 안 됐는데요? 너무 썩었으니까. 새로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게 이제 대륙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선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A사의 영서라고 하는 승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갔다 온 모든 승려들이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와 더불어서 차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도입해서 그때가 송나라 시대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정답법을 갖고 와서 결국 이제 좀 점잖게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예가 발전하는 게 상인이 돈 벌었었다고 해서 자기가 지배계층 사무라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 발달한 이유도 내가 내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신분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걸 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인 정신도 우동 하나라도 세계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왜냐면 내가 우동 팔아서 돈 벌었다고 해서 내가 지배계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인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무라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내가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예술인, 문예인으로서 역량을 갖춤으로 인해서 지배자가 예술 부분에 어떤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게 되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샌더리큐예요. 이제 일본의 다도를 완성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매한 것 같지만 장사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상인 출신이거든요. 이 사카이 항구라고 하는, 지금은 오사카 항구가 유명하지만 그 북쪽에 지금은 굉장히 시골 항구지만 이 사카이 항구가 제일 잘 나가던 항구고, 상인 중에 상인 그러면 일본 근대사를 장악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샌더리큐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샌더리큐 아버지가 샌더리큐는 다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왜? 예술 부분, 문예 부분을 확보하는 게 이제 지배계층이랑 이제 맞먹기 굉장히 좋고 인정받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문예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왜? 고상한 걸 찾으러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도도 점차 서원차라고 하는 차분한 서재처럼 꾸며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승려들이 공부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놓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는데 떠들면서 놀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연극도 시키고 노래도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예술을 감상하는 지배자로서 나라고 하는 면모를 갖춰지면서 차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서울처럼 꾸몄다 해도 넓은 장소는 굉장히 좀 번잡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주 좁은 다다미 4장 반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다실이 발달하게 되는 게 1450년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되면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세기 말 해갖고 15세기 거의 300년에 걸친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네 스스로 결국 이제 그 가르쳐 마시는 방법을 차분하게 다시까지 끌어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다도 같은 경우는 방식은 그러니까 송나라 정답법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실이나 그런 방식이나 형식이나 이거는 일본의 무사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주걱 하나 놓는데도 왜 위치랑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수건 하나 접는데도 왜 그렇게 방식이 중요해요. 선종의 일기이회. 이 사소한 순간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이 시간을 다시 안 오는 한 번만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지방을 넘을 때도 왼쪽으로 넘느냐 오른쪽으로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시 안 올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서원에서 화장실 갈 때는 어디를 문지방을 몇 발로 넘어가서 어떻게 가서 세수할 때도 옷을 어떻게 접고 양치질을 몇 번을 이것까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일상 문화에 있어서 다도가 만들어지는데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사무라이와 선종과 그리고 이제 상인 이 세 사람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결합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자기 생존에 다 필요해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왜 저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일본에 만약에 가실 교토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대덕사라고 하는 절이 일본 다도랑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센노 리큐의 이제 선생님이었던 다케노조 그리고 우리가 은각사가 차문화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좁은 다다미 내장반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진에서 넣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넓은 서원에서 호화스럽게 꾸며놓고 마시다가 좁은 다실로 넘어오게 된 어떤 계기가 기본적으로 당시에 쇼군이었었던 아시카가를 당시에 무라타 슈코라고 하는 나라 승려가 와서 은각사 동구당에 서재가 있거든요. 다다미 내장반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처음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방식에서 이제 다실로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무라타 슈코의 정신을 아까 이제 센노 리큐의 스승이었던 다케다 조가 직접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직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닌데 이 무라타 슈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도 선생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다케다 조예요. 이 사람도 사카이 상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스승으로 들어가서 다케다 조가 얘는 대성할 거다 인정받았던 제자가 센노 리큐예요. 대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왜 이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도다원을 이때 왜 이렇게 애지중지한 성 하나랑 바꿀 정도로 애지중지했냐 그러면은 중국 다기를 막사 완벽하게 만든 오체자기까지 발전한 굉장히 화려하고 완벽한 중국자기 이미 질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미를 추구하다가 불완전한 아름다움의 절대미를 상정한 게 일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막사발레까지 불리는 그게 이렇게 찌그러졌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불완전하지만 거기에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다를 추구하기 시작한 게 이 다도 형성에 있어서 이때부터 무라타 슈코 사상을 받아들인 다케노조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케노조가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 달린 화병을 너무 잘 만들어서 저게 조금 찌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너무 완벽하다고 지나갔다가 그거 사야 되겠다라고 다시 왔는데 이미 팔렸다고 그래서 아깝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센노 리큐가 다회 연다고 오시라고 초대를 받아서 딱 갔더니 센노 리큐가 그 화병을 사서 손잡이 하나를 딱 깨트려서 딱 꽂아서 내놨어요. 그래서 다케노조가 그거 보고 너는 이제 하산해라. 내가 너한테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럴 정도로 인정받았던 거고 결국에 일본 다도 승려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다도였어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최고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다도가 완성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다도 하면 일본의 700년의 무사 사회를 이해하는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는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즐기고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조금 내용 설명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정도면은 잘 완성한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시간이 없기는 한데 잠깐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차는 아예 중국이나 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차가 뭐 했다가 그런 기록은 전혀 없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차 문화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가야 지역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기록 없이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아직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사실은 없지만, 우리나라 차 문화의, 우리가 중국 차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 사천이라고 잡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디라고 보면 가야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수로왕 제사 재개하면서 그 제사상에 차 올려놓거든요. 그거는 가야 지역에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차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 문화의 기원은 가야 지역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아직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요. 화학은 절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보기. 그럼 한국은 달에, 중국은 다에, 일본은 다도 뭐 이런 식의 분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 나라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다른 곳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 굉장히 최근의 용어로 정해. 왜냐면 이제 일본 다도가 워낙 유명하고 차문하면 일본 다도. 그래서 이제 다도라는 용어가 중국에도 이미 당나라 시대도 나오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얘기하는 차를 마시는 형식이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의 다도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당나라 시대부터 그 용어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도는 일본 차를 마시는 그 형식을 모두 하고 그게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치적인 추구까지 하는 총체적인 용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뭐 니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예절이 있어. 이걸 이제 최근에 복원을 시키면서 우리 예절을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 이제 달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차하고 막 이래서 이제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차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어떻게 끓이냐 이런 형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붙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차 문화가 있으니까 복원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쓴 용어라 조금 더 연구하고 이래서 합리성을 갖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다도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시는 게 근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맞는데 이런 거 계승 받았어 이건 허구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그거 하신 분들이 일본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대충 이래 쓸 거야 라고 하는데 근거하지 않았나. 왜냐면 증거가 사실은 없거든. 왕도 안 마셨는데 그리고 이게 남성 문화였어요. 그 조선시대 한양에 내노라 하는 집에 아녀자들이 차를 몰라요. 차 선물 받았어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할 정도로 차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생활 문화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오히려 조선 후기에 교류 많아지고 일본 사람들이 차 즐기니까 그래서 일본 외교 문제 하면서 그때부터 차를 마셨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애호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다례를 하고 이거는 조금 다례라고 하는 용어는 썼지만 거기에 대부분 차보다는 술을 쓴 사례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례라고 하는 형식에서 따올 수는 있겠죠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긴 굉장히 힘든 단계이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례라고 할 수 있느냐 말만 그렇지 대부분이 술이었는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차례라고 하지만 차 쓰는 집 없이 다 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변했나를 찾아보면 우리가 다례라고 할 수 있는 거에 기원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함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상누각이 되니까 그게 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녹차 탄미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4단계로 봐야 된다 그건 없어요. 그건 최근 연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5시까지 배관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